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3상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 임상으로 진행됩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은 총 1,54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자가 돌파 감염될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은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돌파 감염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분의 1은 코로나 이외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보건증명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영화관과 박물관 등에 더해 식당과 카페, 기차와 비행기까지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BP510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제조합 백신으로 전체 시험 대상자는 18세 이상 3,990명입니다.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견주어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 임상으로 진행되며 임상 대상자 중 3,000명은 GBP510을, 990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시험은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SK 측은 내년 1분기에 3상 중간 결과를 갖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1상 중간 분석 결과 모든 접종자에게서 중화항체가 생성되고 완치자 혈청 패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타나 3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 승인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가 백신 자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모더나 백신 국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2,6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변이 감염자는 1,766명으로 늘었으며 신규 2,641명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2,555명으로 전체의 96.7%에 달했습니다. 이어 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84명, 브라질 유래 감마형 변이 2명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일 기준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총 1,5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집계한 돌파 감염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사이 40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별로는 얀센이 746명으로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교차 접종 순이었습니다. 돌파 감염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명이며 위중증으로 악화한 경우는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은 국내 접종 완료자 가운데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0.02%로 낮은 수준이며 감염되더라도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은 2주 사이 2배가 늘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부대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의무화를 이행할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nd as the secretary told the force today, if he needs to act sooner than this timeline, then he'll do that. So we're going to watch the trends and make sure that we're keeping readiness of the force at the forefront. 또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사용 승인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240만 명의 미군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끝냈고 23만여 명이 1회 접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Since many vaccinations are required for active duty military today, I'm asking the Defense Department to look into how and when they will add COVID-19 to the list of vaccinations our armed forces must get.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감염 상황은 확산일로입니다. CNN은 2주 사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는데 미국인의 95% 이상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될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은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6,400만 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 입원율은 0.005%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분의 1은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CDC는 해당 자료가 자발적 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돌파 감염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단편적 성격이 있다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 사실 등을 확인하는 보건증명서를 의무화하는 시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보건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영화관과 박물관, 헬스장, 놀이동산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 시설에 입장할 때 보건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한 프랑스가 월요일인 9일부터 보건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술집, 쇼핑몰, 그리고 장거리를 다니는 버스, 기차, 비행기까지 추가됐습니다. Nous avons choisi de mettre le pass sanitaire en œuvre sur les TGV, les intercités et les trains de nuit sans distinction de dessert pour avoir vraiment un cadre qui soit le plus simple possible. 기차역에서 영무원들이 탑승객들의 보건증명서를 확인하고 파란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역 입구에서 증명서를 확인하고 파란 팔찌를 채워주면 다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에 크루아상을 먹으려고 해도 보건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C'est simple, on a une application, c'est tous anti-Covid, donc on télécharge l'application, on scanne le QR code du client. S'il est valide, il peut rentrer. S'il n'est pas valide, on ne peut pas le servir. 보건증명서에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 완치 후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4주 연속 보건증명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프랑스 당국은 적용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서는 방법은 백신뿐이기 때문에 보건증명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8일 기준 전체 인구의 55.2%에 해당하는
3,723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한 달째 매일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백신 공급엔 또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백신 도입 상황 짚어보면서 또 전체적인 접종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사실 수차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결국은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의 사정으로 이달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이 절반 이하만 공급이 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말에도 7월에 들여오기로 했던 백신 물량이 3주차에 못 들어왔거든요. 정부는 지난달에 앞으로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또다시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예. 지난달과 지난 9일 정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께 예정돼 있던 백신 예약 날짜도 이번 수급 차질로 불가피하게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곧 진행될 예정이었던 백신 2차 접종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이 각각 기존 4주와 3주에서 6주와 5주로 2주 더 늘어난 겁니다. 다만 이런 일정 지연 사항은 50대와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에만 해당되고요. 고3이나 고등학교 교직원, 또 기타 대입 수험생들은 기존 접종 간격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등은 접종 간격이 6주보다는 더 짧은 5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접종 간격이 바뀌면 효능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이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네, 접종 간격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은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2, 3주 정도 2차 접종을 미루는 거는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당국도 캐나다는 1, 2차 접종 간격을 최대 16주까지도 늘렸다고 말했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6주 정도 간격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접종 간격을 늘리는 실험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차 접종을 늦추니까 더 강한 항체가 생겼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그 접종 간격이 좀 유연하게 좀 더 긴 나라도 있고요. 또 이제 면역원성 시험을 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모더나는 없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 3,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한 군하고 그다음에 6주에서 14주 이렇게 길게 접종한 군을 이제 한 500명 대상으로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이제 좀 길게 맞은 접종을 한 군일수록 중和항체 효과가 2.3배 정도 더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면역 원성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2.3배 중和항체가 더 많다는 것이 물론 더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는 뜻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최종 예방 효과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은 감염 위험에 더 길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1차 접종 자체도 서둘러야 하고 또 2차 접종도 너무 늦지는 않게 적당한 시점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네, 2차 접종이 미뤄진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네요.
자, 정부가 11월에는 전 국민 7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수차례 자신해 왔었는데 여전히 여기에 목표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일단 3분기 접종 계획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입 예정 물량만 보면요. 8월에서 10월에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11월까지 세워진 접종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번처럼 개별 백신의 공급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면역 관련한 지난 9일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11일에는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백신 물량의 숨통이 좀 트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요, 화이자 백신 160만 회분이 11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계약한 화이자와 직계약한 그런 물량 6,600만 회분 가운데 일부인데요. 네. 모더나 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좀 생겼지만 화이자 물량은 계획대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물량이 도착하면은 오는 11일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국내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898만 8천 회분이 되는 겁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축소로 이번 달 도입 물량이 당초 8월 공급 예정 물량이었던 2,860만 회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백신별 세부 공급 일정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백신 도착으로 백신 물량에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이 국민이 좀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의 에너지 장관이 올해 안에 만나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미 에너지 대화를 연내에 개최하기 위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에너지 대화는 2009년부터 국장급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뺏기는 일을 막고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 유지 계약을 의무화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입법 예고 등 합의법령 제정과 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7년 전 예측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산불, 폭우 등은 기후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50도를 넘는 살인 더위와 초대형 산불. 서유럽과 일본, 중국 중남부에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백 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후재앙이 올여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원인을 조절되지 않은 온난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특별보고서에는 2050년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온도 상승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30년 후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 시나리오에서 그 1.5도 온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에 크로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 상승 제한선인 1.5도를 넘으면 50년에 한 번 출현할 정도의 극한 고온의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증가합니다. 북극 해빙도 2050년 이전에 다 녹고 해수면도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10년에서 20년 뒤 나타날 기후재앙의 예고편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그런 여름철과 겨울철의 그런 변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극 해빙이 만약에 다 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급격한 온난화가 있게 된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파의 어떤 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더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해진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인 온난화 감축 방안 등을 담은 2차, 3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은 국민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셔틀콕의 평균 속도가 시속 320km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빠른 속도를 내는 셔틀콕의 비밀과 또 그 속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바로 배드민턴인데요.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 스포츠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복장 필요 없이 어디서든 즐길 수 있어서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드민턴 전문 시설이 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이번에 배드민턴이 활약을 되게 잘 해줬고 그다음에 공중파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인류가 발명한 가장 빠른 두뇌 스포츠 배드민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드민턴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배드민턴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데요. 선수 출신의 강사에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직장인 류대영 씨도 퇴근 후에는 이곳에서 하루의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친지는 합쳐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이제 친구가 한 번 동호회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기억이 남아서 제대하고 나서 찾아가서 시작한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을 통해 전신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준비 운동은 격렬한 운동에 앞서 몸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몸을 확실히 풀어줘야 부상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3일 이상 배드민턴 수업을 한다는 두 사람. 임혜정 강사는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다 현재는 강사로 일반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류대영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져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스텝은 스텝대로
따로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손으로 따로 또 스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면서 재미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올림픽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이제 제가 과학적 원리라든지 역사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더욱더 매력 있는 스포츠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1820년경 인도의 민속 경기인 푸나가 영국군에 의해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893년 영국 배드민턴 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규칙이 제정되고 1899년엔 첫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면서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보급됐는데요. 1957년 협회가 조직되고 1980년 국제대회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의 활약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면서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남녀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게임을 원칙으로 한 게임 21점을 선취한 편이 승리합니다.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약 6,000개. 우리나라 국민 약 300만 명이 즐긴다고 알려진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셔틀콕은 타격하는 순간 평균 시속 320km의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배드민턴의 숨은 과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셔틀콕은 전체 무게가 4.74에서 5.5g으로 깃털로 만들어진 굉장히 가벼운 공입니다. 셔틀콕이 다른 구기 스포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빠른 스피드를 나타내는 원리를 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물체가 얻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라켓을 이용해서 가벼운 셔틀콕을 강하게 치면 순간적인 가속도가 크게 발휘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가게 되면 깃털의 폭이 넓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크게 돼서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시작합니다. 상체를 숙이고, 그렇죠. 뒤꿈치 떼고 자꾸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빠른 셔틀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드민턴에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6가지 기술은 높이 떠오르는 셔틀콕을 직각에 가깝게 내리꽂는 스매시, 셔틀콕이 포물선을 그리며 높이 날아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클리어, 스매시, 클리어와 비슷하지만 짧고 가볍게 끊어치는 드러, 셔틀콕이 어깨와 허리 사이에 들어올 때 받아치는 드라이브, 그리고 네트에 가까운 위치에서 셔틀콕을 가볍게 차올려 동그랗게 넘기는 헤어핀과 네트 근처에서 셔틀콕을 일직선이나 아래쪽으로 내리꽂는 기술인 푸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전신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데요. 빠른 셔틀콕을 치기 위한 몸의 움직임에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깨를 펴서 스트로크의 원을 크게 하면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뒤로 제쳐서 고무줄과 같은 어떤 탄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으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가속을 붙이는 어떤 동력을, 또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해서 라켓에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업을 하던 류대영 씨,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또 다른 라켓을 꺼냅니다. 상황에 따라 라켓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레슨 받을 때는 끊어질 걸 대비해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게임 치러 갈 땐 좀 더 많이 갖고 다니고 있어요. 배드민턴 라켓의 숨은 원리. 다 똑같아 보이는 이 라켓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라켓의 무게는 80에서 110g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라켓 형태들을 제조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와 또 탄성 등에 따라서 기능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무게 중심이 헤드 헤비 또는 헤드 라이트 또는 이븐 가운데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경기 방법에 따라 선수들이 선호하는 라켓이 따로 있다는데요. 오랜 랠리를 이어가는 단식 경기에서는 헤드 헤비나 이븐 밸런스의 라켓을 선호하고, 빠른 스피드로 경기를 이어가는 복식에서는 컨트롤이 용이한 헤드라이트 라켓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라켓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스윙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른 다양한 그립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배드민턴 라켓을 쥐는 방법에는 라켓면의 방향에 따른 웨스턴 그립법과 이스턴 그립법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라켓면이 정면을 향해서 잡는 웨스턴 그립을 이용해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을 치기는 용이하지만 백스트로크나 또는 수비할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동호인이나 또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전방에 걸친 플레이가 가능한 이스턴 그립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막바지, 랠리를 이어가는 두 사람. 거세게 공격하는 류대영 씨와 철벽 수비로 맞서는 임혜정 강사. 배드민턴은 경기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한순간에 승패가 나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배드민턴을 두뇌 스포츠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강하게 타격한 셔틀콕이 상대 코트로 넘어가는데 약 0.15초밖에 걸리지 않고 상대가 어디를 치느냐 또 내가 어디로 공략해야 상대를 불리하게 할 것이냐가 순간 매 스트로크마다 계속 판단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뇌의 플레이가 많이 요구되는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국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함께 하는 운동이라서 되게 재밌고 즐거운데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좀 이제 종식이 되고 해서 이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소모임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럿이서 같이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320km에 숨겨진 과학, 배드민턴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올여름 가족, 연인과 함께 배드민턴 한 게임 어떠실까요? 올해 들어 극단적인 기후 재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의 역대급 폭염에 이어 최근엔 서유럽과 인도, 중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발생한 최악의 대홍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달에 있었던 서유럽 대홍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만큼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이제는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지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기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작년에 의해서 올해 발생하고 있는 극한 기상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서유럽 대홍수에서는 1시간에 157mm, 중국 대홍수에서는 201mm가 쏟아졌는데요. 예. 저도 정말 일본어로 오랜 세월을 일했지만 1시간에 이 정도 비가 내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정도의 비가 정말 서울시에 내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7월 14일과 15일 서유럽 상공에서 강력한 폭풍이 정체되면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죠. 독일에선 시간당 157mm의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호우가 쏟아지면서 아흐르강, 볼메강, 뒷셀강이 기록적인 수위로 2을 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도시의 대피 명령 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요. 물이 계속해서 하루로 흘러내리면서 댐 수용량을 초과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것은 독일로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벨기에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7월 29일 현재 유럽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00명이 넘고 실종자 수는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독일 경찰은 피해가 가장 컸던 서부 라인란트 팔츠주에서만 최소 110명이 숨지고 670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벨기에 남부와 동부의 주로 고속도로도 다 침수가 됐고 모든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구기 때문에 폭우 현상이 굉장히 드문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독일이나 벨기에 등은 또 홍수 대비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홍수로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재해를 갖다 있다 보니까 재해경보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큰 강유역은 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지천,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범람, 침수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대홍수로 무너진 교량, 철도, 도로 다른 것 빼놓고 이 세 개 복구비에만 약 2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예. 독일 보험업계에서는 독일의 일부 주에서만도 홍수 피해 보험 지급액이 최대 6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극심한 대홍수로 인해서 독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선 대홍수,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서유럽 상공에 있었던 기압 배치를 보면 말이죠. 작년 우리나라 장마 때 기압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대기 상공에 아주 차고 강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고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건데요. 근데 이런 기압 패턴은요, 정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폭우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서유럽의 1차 폭우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인 7월 24일에 벨기에 심한 폭우가 또다시 쏟아지면서 벨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자동차가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벨기에 왈롱주 정부는 홍수 피해 복구에만 약 2조 7,1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가정들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비상사태를 돕기 위해서 주정부는 피해 가구당 각각 339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다급한 일단 그 필요를 충당하도록 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유럽의 경우 이런 대홍수와 같은 이런 홍수는 앞으로는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네. 이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되어 있던 유럽이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많이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는 7월 28일에 올 들어 연 인원으로 3,481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1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말하면서 7만 2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재산 직접 피해는 약 21조 7,9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5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6년 만에 대홍수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17일부터 사흘간 허난성 장저우 지역에 61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 갇힌 승객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조 홍수의 특징적인 것은 시간당 201mm의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네. 모든 도시가 다 침수되고 범람하면서 지하철 안에 객실까지 물이 차오르는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내릴 강수량이 단 사흘 만에 다 내렸을 만큼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강수량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 강수량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0mm 이상 2시간만 내리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저지대가 이미 침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강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내렸을 때 우미연산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강남 지역이 침수된 것이 좋은 예인데요. 아무리 선진국 도시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200mm의 말도 안 되는 비가 내리면 다 침수되고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기상청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으로 북상하던 6호 태풍 인파 그리고 허난성의 지형적 요인 등이 상승 효과를 불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태풍 인파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허난성 쪽으로 밀어 올렸고 타이항산 등의 산악 지형이 비구름을 오래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 예보에 틀린 예보를 했던 중국 기상청의 오보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폭우로 허난성에서는 37만 6천 명이 대피를 했고요.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300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허난성은 중국 곡창지대 중 한 곳으로 식량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난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9,721제곱킬로미터고요. 이 가운데 1,089제곱킬로미터는 농작물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중국의 경우에는 예보가 틀려서 홍수 피해가 더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서유럽도 홍수 피해가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하고 서유럽은 예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서유럽 같은 거 예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대홍수 발생 사흘 전에 유럽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미. 유럽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은 2002년 엘베강 다뉴브강 대홍수를 계기로 개발되면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독일이 치명적인 물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정확한 경고는 재난이 발생하기 거의 사흘 전인 7월 12일 새벽입니다. 예보에서는 이틀 뒤 늦은 시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줄줄이 침수될 것이라고 90% 이상의 확실성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 경보가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200명이 넘게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보다 폭우의 규모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14일, 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00에서 150mm로 평소 한 달치 강수량 수준입니다. 1시간 내리는 비가 한 달치 강수량인데 우베 킬세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기록적인 폭우의 강과 하천 수위가 너무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 손쓸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워낙 많은 비가 단시간에 내려 평소에는 범람할 위험이 없던 작은 강이나 소하천에도 홍수가 일어난 점도 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한 조기 경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한 지자체가 적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는데요. 독일 기상청은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앱,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로 경보를 발표를 했고요. 공영 TV를 통해서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 등 많은 피해자들은 앱이나 공영 TV를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홍수 피해를 알지 못해서 피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비 피해가 날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대홍수가 더 자주 또 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그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이 올 7월에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실린 연구에 보면 말이죠. 기후변화로 이동 속도가 느려진 폭풍이 국지적으로 축적되는 강우량을 증가시키면서 이번 서유럽에 쏟아진 폭우처럼 기존 예상보다 아주 돌발적인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들 연구를 보면 세기 말에 유럽 대륙의 홍수 피해는 현재 9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매년 최대 56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약 35만 명 이상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오른다면 매년 약 500만 명의 유럽 주민들이 홍수를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선포하고 있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피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탄소 저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피해를 저감시키는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헤일리 파울러 뉴캐슬대 교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기반 시설들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치수 능력을 뛰어넘는 대형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경보, 비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풍수의 위험성 긴급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서유럽 대홍수에서 인근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네덜란드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델타 프로그램으로 불리우는 수해 대응 국책 사업에 17조 원을 쏟아부어서 미리 대홍수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이나 중국의 대홍수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특정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자연 살해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병원 공동연구진은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환자에게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비정형 자연 살해 세포를 발견했으며 항바이러스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정형 자연 살해 세포가 코로나19 감염 초기 빠르게 증가하는데 중증 환자의 경우 증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해 면역 반응 손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 연구팀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비타민 D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타민 D가 증상 완화 효과는 없었으나 뼈와 근육 건강 개선 등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8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생은 대학 재학 2년 동안 양성과정을 거친 뒤 졸업 후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며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 2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군 복무 동안 경력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제도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4곳에 인공지능, AI 기반 하수 처리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인 농도 등 주요 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뒤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수질 관리를 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8월까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등을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지능형 물재생센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뭐야 이거 뭐 초다 떨어졌어 이게? 위에가 다 망가졌구나. 완전 다 날라갔는데? 그럼 철거? 전기가 깨지고 뒤에도 못 깨져서 테이프에다 붙여놓고. 이 친구가 군대에서 변기 고치던 애였거든요. 변기를 한 500개 정도는 갈았습니다. 빨리요 빨리. 이제 몽키스 하나 주세요. 바이스 플라이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 모습이 롤리롤리 이거야? 트위스트 가야 되겠는데? 오.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지붕 수리부터 변기 교체, 빨래까지 일이 많아서 힘들 법도 한데 저렇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